삼성전자는 헝가리에서 그저 TV를 조립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병원엔 삼성의 의료기기가 깔렸고 마을 복지센터에선 삼성 직원들이 매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삼성을 유럽 경제 파트너 1순위로 지정했고 시민들은 삼성 다니는 게 인생 역전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 내부 방송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메일함엔 한 줄의 통보. 삼성전자 헝가리 법인 철수 검토 착수. 그날 이후 마을은 얼어붙었고 뉴스는 연일 헝가리 경제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노조 파업과 관리자 퇴출 요구. 하지만 이면엔 아무도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핵심 설계도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고 그 배후엔 헝가리 연구기관과 접촉한 중국계 산업 스파이 조직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결단했습니다. 우릴 쫓아낸 게 아니라 기술을 훔치려 한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파업 때문이라 말했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딱 3초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미슈콜츠에서 거주 중인 교민 박정우라고 합니다. 이곳에 처음 정착한 건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엔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로는 여기저기 패였고 밤엔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마트 앞에선 실직자들이 맥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고 거리에선 무기력함이 풍겨나왔죠. 이 도시가 유럽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곳이 단 몇 년 만에 눈부시게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엔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TV 조립 라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외국 기업 하나 와서 좀 놀다 가겠지라며 시큰둥했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삼성 공장이 세워지고 나서 도로가 새로 포장됐고 아이들 학교에는 최신 컴퓨터실이 생겼으며 지역 복지센터와 병원에는 삼성의원으로 시설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삼성 직원 가족용 보육시설이 생겨서 이웃 중 몇몇은 그걸 보고 이사 가야겠다고까지 말했죠. 어느 날 한 현지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성에 취직한 날 어머니가 울었어요. 우리 집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생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단지 제품을 만들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방송에선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듣던 이야기들도 달라졌죠. 한국인들은 자기네 기술로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거야. 봉사활동 같은 건 보여주기용이지. 결국 자기들 이미지 만들려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이 억울하면서도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용히 반박했죠. 이미지 좋아 보이려고 병원 짓고 학교 도운다는 말이 돼요? 도시가 변한 건 사실이고 그 기반은 삼성이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상대는 피식 웃었습니다. 돈 버는데 명분 붙이는 거지. 그게 너네 방식 아니냐?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에서 고맙다라는 말을 더는 들을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공장 쪽에선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직원 한 명이 회식 자리에서 불쑥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이상한 데이터 접근 흔적이 계속 나와요. 기밀도면 접근 시도도 있었고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기술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공장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출입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규 투자자라거나 외부 감사단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죠. 하지만 보안팀의 말은 달랐습니다. 하청업체 엔지니어라고 등록된 사람인데 중국계 연구소 메일 서버랑 통신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함부로 접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든 기술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기술은 단지 도면 한 장이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땀과 피와 시간을 담은 결정체였는데 말이죠. 그 와중에 내부 분위기는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고 일부 조립 라인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파업의 요구사항이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한국인 관리자 전원 퇴출 요구. 그게 공식 슬로건이 됐습니다.
한국어로 말을 하는 사람만 지나가도 노골적인 시선을 받기 시작했고 식당에선 한국 직원들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시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삼성 같은 기업에 기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밤,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아들이 삼성 취업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분노가 아닌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좋아해서 두려운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본이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가 무서워졌어. 우리가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오해와 불신뿐이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았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공장 게시판에 아주 짧은 문장이 붙었습니다. 삼성전자 헝가리 생산법인 철수 검토 착수. 게시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장 하나를 몇 초씩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를 돌아 마치 자기 현실이 아닌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일함을 열었고 정말로 전 직원 공지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엔 2013년 이 도시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아이들은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마트에선 물건을 계산하는데 15분 넘게 줄을 서야 했던 시절. 지금 그 모든 걸 바꿨던 기업이 떠난다는 겁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거 협상용 아니에요? 진짜 떠난다고요? 설마.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날 거면 너무한 거지.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라니. 우리가 한 게 뭐였지? 그날 밤 헝가리 뉴스 채널에서 삼성 철수 가능성을 보도했고 공장은 갑자기 입구 보안 검색이 강화됐습니다. 내부 직원들도 말을 아꼈고 몇몇은 표정이 굳은 채로 퇴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친하게 지내던 헝가리 현지 엔지니어 한 명이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한국인 관리자들 너무 오만해 보였어요. 근데 진짜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무서워요. 우린 삼성이 없는 삶을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린 분명 헝가리를 도우러 왔고 함께 살아가려 했습니다.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조심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욕을 했고 비난을 했고 이제 와서 삼성 떠나면 헝가리는 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은 조용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핵심 설비 몇 개가 다른 나라로 이동됐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관리직 일부는 가족까지 정리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야.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우릴 두려워했던 거야. 삼성의 철수 검토 발표 이후 도시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출근길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무언가 끝난 사람들처럼 공허했습니다. TV 뉴스는 연일 삼성철수 가시화라는 자막을 띄었고 시장에선 사재기를 걱정하는 주민들까지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의 삶은 삼성에 깊게 뿌리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삼성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전형적인 철수 협박이다. 현지 인력 착취만 하고 위기 오니까 본사로 도망간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삼성 관리자들이 헝가리 노동자를 무시했다는 익명의 폭로까지 퍼졌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헝가리를 위해 했던 일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걸까? 10년 넘게 지역 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초등학교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도시 의료기관의 CT 장비까지 교체해줬던 사실은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 공장 안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식사도 사무실에서 해결하기 시작했고 회의 중에는 헝가리 직원들이 일부러 한국어로 된 문서를 무시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작업대 사이의 대화도 뚝 끊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소식이 터졌습니다. 핵심 설비 일부가 새벽 시간에 컨테이너에 실려 공장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삼성이 진짜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장 보안팀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내부 유출 의심 인물의 존재를 알렸고 그가 중국계 연구기관과 정기적인 데이터 교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 인물은 엔지니어 명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 산업 스파이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삼성은 헝가리에서 단순히 조립 공장을 운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기술은 한국 본사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AI 자동화 공정 일부였습니다. 그게 만약 외부로 새어나갔다면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기술 후퇴까지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었죠. 그날 오후 일부 한국 관리자들이 조용히 사무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철수는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헝가리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의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핵심 생산 라인 이전 검토. 일부 사업장 재협상 중. 챗GPT의 말. 좋습니다, K님. 이어서 일부 2차 중간부를 감정선 중심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철수 발표 이후 사람들의 반응과 도시 전체의 진동, 그리고 제보자의 내면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매일 아침 낯선 얼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조 대표부터 지역 방송사 기자, 정치인들까지. 누구는 삼성을 비난했고 누구는 돌아가지 말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플래카드가 걸렸고 그 아래엔 두 가지 문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삼성 없이 우린 어떻게 살아? 그 두 문장이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본심이구나 싶었습니다. 필요할 땐 끌어안고 두려울 땐 밀어내고 떠나려 하니까 다시 붙잡는 참기 힘든 모순이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삼성이 지역 내 소비의 40%를 차지하던 동네였고 공장이 멈추자 인근 상점, 식당, 택시기사들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출근하던 사람들이 사라지자 버스 노선까지 조정됐고 시청 앞 광장엔 점점 늘어나는 실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삼성은 우리 헝가리인의 피를 빨아먹은 거야. 한 시위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걸 듣고 저는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피로 공장이 세워졌습니까? 그 피로 병원이 고쳐졌어요?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아이들 교육받았는지는 아십니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선 그런 말이 적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다음날 제게 익숙한 현지 직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그는 술에 절어 있었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진심으로 우리 잘못한 거죠? 그가 웅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린 그걸 몰랐을까요? 왜 이제야 그게 무서운 일이었는지 느끼는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삼성은 핵심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헝가리 공장엔 단순 조립만 남기겠다고 했고 본사 인력 절반은 철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 발표가 난 다음 날 헝가리 총리는 삼성에 공식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헌신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기회를 준다면 다시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 글을 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지독한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더 이상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조립 라인은 멈춘 채로 덮개가 씌워졌고 창고 앞에는 번호가 적힌 박스들이 줄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박스들엔 부품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마친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현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텅 비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제가 자주 가던 식당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가시나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이 거리엔 매일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죠. 근데 요즘은 밤에도 딸을 혼자 학원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게 삼성 때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여길 돕겠다고 온 것도 아니었고 거창한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술을 나눴고 일자리를 만들었고 함께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진심조차
때로는 너무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이 나라가 아니 세계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제게 익명의 쪽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 헝가리 기술자가 남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잃은 게 아닙니다. 삼성에게 우리를 잃을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말을 천천히 읽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공장 굴뚝, 그 위로 천천히 사라지는 연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수많은 기억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한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얻었을까? 그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걸 처음으로 실감한 것 같아. 우린 너무 빨리 자란 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시청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원이 불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진지한 얼굴로 뭔가를 읊조리는 사람들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들의 손엔 손팻말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 도시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정작 철수를 부추기던 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얼굴을 감춘 채 숨어 있었고 일부는 기자들 앞에 나서며 오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철수 발표 이후 지역 은행의 대출 승인율이 떨어졌고 공장과 관련된 하청업체 8곳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은 하루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은 긴급 예산안을 요청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삼성이 빠지면 우리 경제는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정치인조차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며 사람들은 실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살았던 기반이 결국 한국이라는 외부의 기술력, 인프라,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제야 제보자에게 연락을 끊었던 헝가리 지인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너희 한국인들은 항상 윗자리에서 명령만 하잖아라고 비꼬던 남자였습니다. 정우 미안하다. 그때는 진심 아니었어. 우린 그저 우리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정우 씨도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놀이터는 여전히 조용했고 그 옆 공원 벤치엔 삼성을 다니아 실직된 중년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수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사람의 독백을 들은 제보자는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철수를 결정한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삼성에게 등을 돌린 순간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었던 거라고. 며칠 뒤 헝가리 총리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상 위에 선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잔뜩 굳어 있었고 연설문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마찰에 대해 유감을 전하며 모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언론은 들썩였고 시민들은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이제라도 잡아야 한다. 삼성에 왜 무릎을 꿇어야 하냐. 자존심도 없는 나라냐. 광장 한쪽에선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벌어졌고 다른 쪽에서는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말자는 손팻말을 든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기로에서 헝가리는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의 입장도 발표됐습니다. 짧고도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핵심 기술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협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기술 보호. 이 말 한마디에 모두가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 그리고 그 배후에 있다는 중국계 연구기관의 그림자. 헝가리 정부는 이례적으로 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관련자 색출과 외부 인력 정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너무 늦었고 삼성의 핵심 인력은 이미 타국으로 이동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도시엔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실망도 분노도 아닌 무기력이라는 감정이 모든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보자는 동네 작은 바에서 예전 동료였던 헝가리 직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엔 공장 출입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출입증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삼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된 삶이었는지.
그 말에 제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맥주잔을 가만히 쥐고 오래된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앞으로만 가는데 이 도시는 지금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점점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임시 휴업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폐업이라는 글자가 붙었고 그 위엔 문의시 전화번호 없음이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한때 붐비던 전자상가 골목은 썰렁했고 택시는 손님을 태우지 못한 채로 몇 시간째 정류장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사람들은 이제서야 체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도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오기 전 아무도 이 도시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던 시절. 희망도 빛도 없던 그 시절로. 그날 오후 제보자는 삼성 공장 인근에 있는 사거리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통역을 맡았던 현지 직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공장 입구 앞벽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고 손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삼성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적은 번역기 돌려 쓴 서툰 한국어 이력서. 이걸 제출하러 왔는데 이젠 받을 사람도 없대요. 제보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종이에 적힌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조용히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한국행 비행기 일정표가 인쇄되어 있었고 아이의 책상 위엔 서울초등학교 전입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는 거야? 아들이 묻는 순간 제보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날 헝가리 전역을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 핵심 기술 라인 협상 무산 헝가리 철수 사실상 확정. 그 보도가 나오자 수백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그중엔 삼성과 아무 관계도 없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꽃을 들고 종이를 들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도시엔 진짜 당신들밖에 없어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제보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단 하나의 감정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많이 깨달은 것. 삼성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난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야스페니사루라는 도시 자체가 삼성으로부터 태어난 곳이었고 그 안에서 우린 함께 숨쉬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은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현실이 되어갔다. 공장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경영진이 자주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으며 몇몇 헝가리 관리자들이 갑자기 해고되었다. 낯선 기류가 공장 안을 떠돌았다. 그런 와중에도 난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가 여길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체면 같았다.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철수설이 돌기 시작하자 동네 슈퍼마켓은 물건을 덜 들여놓기 시작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다. 삼성 사람들 떠나면 손님이 절반 이상 없어질 텐데 뭐하러 미리 채워놔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내가 이 도시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로 자랑스러워했던 많은 것들이 실은 삼성이라는 기반 위에 쌓여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그 기반이 흔들리자 사람들의 말투도 눈빛도 달라졌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때로 동정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을 받아야 했다. 어떤 날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 애들이 그러는데 삼성 때문에 이 도시가 무너질 거래. 난 아이의 눈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하기엔 난 잘못한 게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 시기부터 우리 집엔 뉴스가 끊이지 않았다. 텔레비전은 연일 철수설을 다뤘고 패널들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롱하거나 동정했다. 특히 한 뉴스에서는 삼성이 철수하면 헝가리 실업률이 3%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고 그것만으로도 사람들 사이에선 공포가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나는 공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떤 헝가리 동료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그래도 삼성은 다른 기업보다 훨씬 오래 버텼잖아.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벌써 접었을걸. 다른 이가 말하길 근데 우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기술도 다 베끼려 들었고. 솔직히 욕심이었어. 그 말에 난 젓가락을 놓고 말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자책과 뒤늦은 후회가 너무 늦게 들려온 것 같아서 마음이 저릿했다.
이후엔 정말 숨이 막혔다. 일부 직원들이 파업을 조직했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며 공장 정문 앞에 피켓을 들고 섰다. 하지만 그 피켓 중에는 한국은 이윤만 챙긴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그 문구 앞에서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은 내가 아닌데도 모두가 나를 그 한국으로 보았다. 분명히 난 헝가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엔 결국 외국인 그리고 타깃이 되어 있었다. 파업이 격화되던 어느 날 밤 내 차량 앞유리에 돌멩이가 박힌 채 발견되었다. 그것도 한 장의 종이와 함께. 여기서 떠나라. 내가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굶는다.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나를 안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눈물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이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없다는 벽을 실감하고 있었다. 기술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도시에서 의미를 잃어간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점점 공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고립되어 갔다. 하지만 여전히 난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도시의 방거리, 공장 뒤편의 산책로, 아이가 자주 가던 도서관 이 모든 공간이 내 삶의 일부였다. 그걸 무너뜨리고 그냥 돌아간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이제는 점점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회의실에서 공식 통보가 내려왔다. 삼성은 헝가리 사업장의 단계적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난 그냥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단지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제 진짜 끝나는구나. 난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공장 안이 조용했다. 평소엔 서로 인사하고 웃으며 커피 한 잔씩 나누던 동료들이 눈을 피했고 관리자들은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떤 낌새가 느껴졌다. 그리고 점심시간 소문처럼 퍼져나왔다. 오늘 한국 본사에서 결정 내린대. 그 한마디에 전 공장이 숨을 죽였다. 마치 사람의 심장이 멎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난 무심코 손목시계를 봤다. 한국가 시차를 계산해보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지금쯤 그 회의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지. 그 순간에도 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아니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야. 우리는 헝가리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도 남을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메일은 오지 않았고 관리자들조차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비볐고 어떤 이는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짐 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뭐라도 붙잡고 싶었다. 회의실을 나와서 공장 뒤편 산책로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아내와 손을 잡고 걸었던 길이었고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운 공간이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 이 모든 공간들이 이제 내 손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덮쳐왔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잔인했다. 며칠 후 한 신문에서 삼성, 헝가리 철수 임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 아직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임박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시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상점들은 문을 닫거나 직원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외국 취업을 알아보며 헝가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멈춰 있었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남는 게 맞는지 떠나는 게 맞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그저 우리 가족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밤마다 아내와 부엌에 앉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의 감정은 똑같았고 고통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공장 내부에서 기술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잡혔고 조사 결과 중국계 산업 스파이로 확인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가 수년간 축적해온 핵심 기술이 외부로 빠져나갔고 그것도 내부자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누구도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더는 헝가리를 믿을 수 없다는 공기가 감돌았고 몇몇 한국 관리자들은 아예 본사로 복귀 지시를 받았다. 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헝가리는 삼성에게 배신을 한 셈이었고 나조차도 이 도시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한쪽에선 파업이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선 기술이 털리고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삼성 철수를 기사화했다. 나는 마치 폭풍 속에 버려진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물었다. 아빠, 우리 한국으로 가는 거야? 난 대답을 못했다. 너무도 서글펐다. 나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여길 진심으로 고향이라 생각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에서 뿌리내린 시간들이 고작 몇 줄짜리 기사를 통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다. 하루는 정말 미친 듯이 울었다. 공장 기숙사 내 작은 방에서 커튼도 닫지 못한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몇 년을 이 도시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곳에서도 나는 끝까지 외부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그렇게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내가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나도 부서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쩌면 단 하나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삼성은 아직 공식 철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그 마지막 가능성에 모든 걸 걸고 있었다. 그게 무모하더라도 나는 믿고 싶었다. 이 도시는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이 도시를 완전히 버릴 수 없다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난 매일 아침마다 공장 간판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떠날까 말까 그 자체가 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 있었다. 주변 한국 직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고 일부는 아예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걸 들으며 나는 이상하게도 그런 결정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적어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조차 하지 못한 채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매달려 있었다. 정리하자니 마음이 울고 버티자니 현실이 쫓아왔다. 그 애매한 경계 위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리며 시간을 갉아먹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장 식당 한편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식판 위에 올려진 빵과 수프는 손이 가지 않았다. 옆자리의 헝가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정우 씨, 이 도시 떠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마치 이별 인사 같았다. 하지만 더 마음 아팠던 건 그가 고맙다고 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 도시에서 그렇게까지 환영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말없이 마음을 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길가의 작은 서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서점은 내가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부터 있었고 주인 할머니는 매번 웃으며 한국 책을 따로 챙겨줬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에는 정리 세일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삼성 떠난다고 하니까 여긴 이젠 사람 안 다닐 거예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숨이 멎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TV 뉴스를 보았다. 자막에 뜬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삼성 헝가리 법인 철수 검토 마무리 단계. 그 순간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작고 맑은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놨다. 이 아이는 내내 철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일 소풍 가는 걸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하나로 시작된 이 결정이 우리 가족 전부를 흔들고 있었다. 며칠 후 공장에선 임시 폐쇄 일정이 돌기 시작했다. 내 책상 위에도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 이름 하나 써진 박스가 수년간의 내 존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새벽에 혼자 설비 점검하던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야근하다 동료들과 컵라면을 먹던 날, 공장 옥상에서 보았던 눈 내리는 풍경. 그 모든 장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누군가 내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정우 씨, 아직 확정은 아니래요. 본사에서 결정 보류했다고 하네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확정이 아니라고요? 네. 상무님 말씀이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린대요. 너무 섣부르게 떠나면 안 된다는 쪽도 있다네요. 그 말에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다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기숙사 창문을 열고 도시 야경을 오래 바라봤다. 여전히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나도 여전히 서 있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아직 버티고 있는 상태로. 삼성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우리도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작은 소식 하나가 내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삼성이 헝가리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주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본사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대요라고 했고, 누군가는 유출된 기술은 오히려 조사하면서 큰 결단의 계기가 됐대요라고 속삭였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수없이 절망했던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 낌새는 공장 안 공기부터 달랐다. 간부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며칠 전까지 짐을 싸던 관리자 몇몇은 다시 회의실로 복귀했다. 말은 없었지만 움직임이 달랐다. 그 무언의 변화가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회사 게시판에 한 문장이 붙었다. 금일 오후 2시 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 실시. 단 한 문장이었지만 모두가 동시에 알 수 있었다. 무언가 결정된 것이다. 나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회의실 앞에서 기다렸다. 그날따라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다. 문이 열리고 헝가리 법인장과 한국 본사 임원진이 함께 들어섰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그리고 그 임원이 말했다. 삼성전자는 헝가리 사업 철수를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헝가리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삼성은 헝가리 법인에 대한 대규모 추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철수를 막은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온다니.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지난 수개월간의 불안, 절망,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어진 설명에서 진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중국계 산업 스파이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부 임직원 여러분들의 대응과 충성도는 본사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헝가리 현지 직원들과 한국 임직원 간의 협력과 신뢰는 철수를 고려하던 이사회 내부 논의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난 처음으로 지난 몇 달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단순히 일만 한 게 아니었다. 신뢰를, 존재를, 공동체를 지켜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본사를 움직인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동료들과 서로 부둥켜 안았다. 헝가리 직원도 한국 직원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누군가는 이제 다시 시작이야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우리가 결국 해냈네 라고 외쳤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날 진심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믿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이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다. 삼성이 철수를 철회했다는 발표 이후 마치 도시 전체에 봄이 온 듯한 느낌이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매장 문을 닫겠다던 식당 사장님은 다시 창문에 메뉴판을 붙였고 주유소 앞에서는 줄지어 대기하던 차들 대신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너졌던 일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간 내가 얼마나 숨을 죽이고 살았는지 실감이 났다. 이 도시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 생명력이 다시 우리를 안아주고 있었다. 한 주까지나 자 지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H전자 헝가리 철수 철회 추가 투자 발표에 지역 경제 환호. H전자 결정에 시민들 눈물 우릴 믿어준 한국에 감사. 그런 제목들이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방송국들은 공장 앞에서 생중계를 이어갔다. 마이크를 들고 있던 기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나는 망설였다. 아직도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켜낸 이야기를 이제는 밖으로 꺼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정말 포기하려 했습니다. 집도 정리하고 아이 학교도 전학 생각했었죠. 그런데 끝까지 버텨보자고 했던 제 아내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이 도시를 믿어줬던 만큼 이 도시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결국 그 말이 맞았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감동적인 말이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잠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이 도시를 지켜냈다는 걸요. 그 방송 이후 공장으로 수십 통의 이메일과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국 본사 직원들, 다른 나라 법인 직원들, 전직 동료들까지. 헝가리 공장 정말 멋졌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지난 몇 달의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직장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지켜낸 일이었다는 걸. 며칠 뒤 공장 앞에는 생화 화환이 놓이기 시작했다. 현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중 한 꽃다발에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삼성은 우리에게 일터였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하얀 국화와 노란 해바라기가 섞인 꽃다발 아래 그 짧은 문장이 나를 울렸다. 그동안 내가 믿고 버텨왔던 모든 날들이 그 짧은 말에 담긴 것 같았다. 시청에서도 공식 발표가 나왔다. 헝가리 경제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공장 회의실을 찾았고 현지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의 결정은 우리 도시뿐 아니라 헝가리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약속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이제서야 진심이 통하기 시작한 걸까? 그동안 수없이 소외감을 느꼈던 내가 이제는 이 도시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다.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고 있었고 공정이 바뀌는 곳마다 전담 엔지니어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매니저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정우 씨 들으셨어요? 유럽 스마트 TV 신모델 여기서 만들기로 했대요. 그전엔 슬로바키아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우릴 믿은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 그날 오후 우리 부서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2년간 적용될 신규 인력 확충 계획과 지역 청년 고용 우대 방침이 발표됐다. 모두가 놀랐다. 단순히 현상 유지를 넘어서 이 도시 전체를 끌어안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리고 회의 말미 한 한국 임원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기적을 봤습니다. 이 공장과 이 도시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공장에 있던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어느 누구에게 향한 게 아니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정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도시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때 문을 닫았던 작은 상점들도 다시 간판에 불을 켰고 주말마다 열리던 마켓이 광장 한가운데 다시 펼쳐졌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사람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노천 카페, 모든 풍경이 그리웠던 평범함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지켜낸 건 공장이 아니라 이 도시의 시간이라는 걸. 다시 살아 숨쉬는 일상은 단지 누군가의 결정만으로 되돌아온 게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함께 걸어낸 흔적들이었고 그 시간이 만든 결과였다. 공장 안에서도 변화는 계속됐다.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됐고 헝가리 대학에서 실습생들이 찾아왔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물었다. 선배님 정말 떠날 뻔했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었지. 하지만 떠나지 않았고 이제는 더 머무를 수 있게 됐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 대답을 하는데 목이 잠시 메었다. 말로 다 담지 못한 것들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퇴근길에 익숙한 골목을 지나다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가게 사장님과 마주쳤다. 그는 반갑게 웃으며 내게 말을 건넸다. 정호 씨, 이번 주말에 도시 음악 축제 열려요. 공장 철수 취소 축하 행사도 같이 한대요. 아이들하고 꼭 와요. 도시가 정호 씨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동안 받아온 인사보다 훨씬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는 공동의 기억에 대한 예의였다.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어느새 이렇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게 참 이상하고 또 고맙기도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지켜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간엔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삼성이 철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업의 결정이 아니었다. 그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만든 결과였다. 나는 이제 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조용히 거실불을 끄고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나눴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다 전해졌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결국 이곳에 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여전히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분명 봄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삼성은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 도시를 품었다. 그 결정을 이끌어낸 건 다름 아닌 우리 하나하나의 버팀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의 일부가 된 이 도시와 함께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이정원 저는 지혜였습니다.